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북극 항로는 흥미로운 항로이고,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극 항로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다. 이유는 한국 중심으로 본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우선 서태평양, 그러니까 북서태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아권으로 따지면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거고, 동북아시아의 위도권 시작 라인에서의 그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국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일단 이제 태평양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동북 태평양, 동북 태평양 쪽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극 항로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국가가 많은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이도권에서 남위도권, 한국 기준 남위도권에서 적도로에서 유럽까지 가는 경로는 수에즈 운하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희망봉을 돌아가거나 하는 루트인데 그 루트를 따라가는 과정에서는 아주 아주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한국 기준 남위도 기준으로 해서 유럽까지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큰 음, 사람들의 무대였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이제 국가가 많이 만들어지고 바뀌고 형성되고 하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그 루트 안에 아마도 아시아권 국가 기준 벌써 아프리카만 해도 한 4, 50개 국가가 되고 유럽 역시도 국가가 많고 그런 중동 국가도 많고 한 모르긴 해도 100개 이상의 국가를 거쳐가는 루트라고 보면 됩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근데 북극 항로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단순하다. 그건 뭐냐면 겨울이 됐을 때, 동지가 됐을 때 북극 항로의 번역은 사람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나 사람이 소수, 특히 그 유목민족이나 이런 사람들, 이누트나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이 살았지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다. 한국만 해도 겨울에 상당히 낮 시간이 좀 짧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북극 항로 지역은 국가가 많지가 않고 관련 국가가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조금 중국도 좀 일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딱 그 동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중국을 띄워놓기도 좀 애매해요. 일단은 그렇고 일단 한국 북한은 뭐 그냥 한국으로 퉁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베링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봤을 때 걸리는 게 이제 캐나다와 이제 미국 이렇게 해서 그 북극 항로로 가는 동안에는 나중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핀란드, 스웨덴, 그다음에 노르웨이를 거쳐가는 고기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딱히 그 나라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북극 항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언급된 나라들한테 북극 항로가 상당한 이득이 된다 그러면 북극 항로를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흥미로운 지금 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때문입니다. AI가 아주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있다. 예전에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5년 전, 15년 전부터 국가 중심 세계 지도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걸 연구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수학적 계산이나 이런 게 좀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좀 딸려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AI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거 AI한테 이야기만 해줘도 AI가 다 알아서 정리를 해주네. 아주 분석도 잘해주고.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잠시 예전에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흥미로운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하고 북한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음성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음성 쓰기라는 건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기준 북한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 중심 세계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항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글로 써주고 있어요. 이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는 아,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블로그 컨텐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설명하는 컨텐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했던 블로그인데 지금 보니까 2016년에 했네요. 그러면 9년 전에 내가 만들었던 그 블로그 글인데 한국 중심 세계에서 모스크바의 우체사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한국을 중심에 딱 넣으면 한국은 중심점이 0,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0, 0 쉽게 말하면 아, 본초 자오선 기준으로 따지면은 적도권 국가, 적도 기니 라인 쪽에 위치한 동경 본초 자오선 0에 적도권 0인 위치에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스크바는 어떤 좌표에 위치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인데 수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이게 왜 어렵지 않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아, 두 번만 이동하면 그 수치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지금 서울이라는 초점이 원래는 어디냐면, 격도 기니 그쯤 되겠죠. 격도 기니. 가나 뭐 이쪽, 건조작업 선에서. 그러면은, 동경 126.8도가 한국이니까, 서쪽으로 126도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126도가 본초 자우선의 위치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위 37도니까 37도만큼 내리면 그러면 이제 적도 기니 위치에 딱 오는 거예요. 중앙에 오는 거예요, 서울에. 딱 두 번 이동한 겁니다, 두 번. 이랬을 때 뭐냐면 회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부에서의 회전은 삼각함수, 부 삼각함수인데 결국에는 그 변화 비율을 따지면은 코사인 원이 돌아온 거예요. 원이 코사인 원이 돌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도는 건 사인 원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원을 돌리고 사인 원을 돌리는 큐브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원의 회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 모스크바의 좌표값을 그러니까 서울의 좌표값은 0, 0이고 GPS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모스크바는 지금 위치가 북위 55.45인데, 45에 동경 37.37인데, 그러면 모스크바 위치는 어떻게 변했냐?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럼 이거를 AI한테 계산하게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면 아마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거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 지도가 그 J
제임이 그 영국에 있는 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 지도를 형성을 한 건데 아마 지금도 그 이걸 만드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개를 가정을 해서 보면 됩니다. 다시 이 지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메인으로 돌아와서, 좀 활동 치면서, 말 쓰기도 하면서. 자,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산에서 똑같은 배가 예, 북극 항로로 한 대가 가고 기존의 루트대로 한 대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예를 들어서 배가 음, 시속 30km로 간다. 시속 30km, 시속 50km 정도로 항해하는 걸로 하면 30km 너무 느리고 배가 시속 50km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속 50km로 꾸준히 간다. 그러면 멈추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5,000km로 가는 거고, 20시간이면은 10,000km로 가는 거고, 10,000km면은 사실, 어, 90도, 적도 90도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40시간이면 2만 킬로로 가는 겁니다. 40시간이면. 아, 40시간이면 2만 킬로면은 지구 반 바퀴를 도는 거예요. 80시간이면은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거고. 그런 정도로 예측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속도는 50km까지는 안 될 것 같고, 한 30km? 2, 30km 정도 되고, 이제 가는 항로 자체가, 그, 이제 직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 근데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20km면 더 시간이 배로 걸리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배가 같은 속도로, 간다라고 봤을 때 과연 어디에서 만날 건가를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예측을 하는 게 북극 항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항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포인트 예를 들어서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를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는 대원으로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로해서 이제 배가 출발했다, 부산에서. 그러면은 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가 다 끝났다. 자유롭게 배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있는 전제하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동해를 거쳐서 캄차카 반도를 끼고 지나가서 베링해의 그 베링 열도, 그 킹크랩 잡는 베링 열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산에서 킹크랩 베링 라인까지 대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루트를 잡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과 그 베링해 지역, 알래스카 지역을 두 중심축으로 하는 해상 루트를 A 루트라고 보면 됩니다. A 루트. 그리고 나서 이제 베링에서 다시 아, 야말 반도, 러시아의 북부 야말 반도 지역까지 가는 루트를 B 루트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이제 직선으로 올라간 다음에 B 루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야말에서 다시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대서양 북단과 북극이 만나는 그 지점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걸 C 루트라고 보면 스칸디나비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D 루트로, 스칸디나비아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루트로 이제 유럽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유럽까지 오는 동안에 과연, 아, 부산에서 남위도권으로 간 배는 얼만큼 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북극 항로 루트로 유럽의 그냥 네덜란드까지 왔다고 치고, 네덜란드까지 왔을 때, 그,
남의도로 간 배는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는가? 이렇게 기준으로 따지면, 일단 부산에서 출발해서, 포인트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마도, 그쪽 베트남 남부권, 베트남 남부권까지, 그 남중국해를 지나서 남부권까지, 아, 대원 루트로 해서 그걸 A 루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북북 항로를 대문자 A 루트라고 하면, 이제 남쪽으로 정상적인 루트를 소문자 A 루트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싱가포르까지 돌아가는, 싱가포르까지 연결되는 루트를 B 루트라고 하고, 싱가포르에서 그 말라카 해협을 통과를 해서 이제 두 가지 루트로 갈 수 있는 거죠. C에서 이제 그 C1으로 가고 C2로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C1으로 가면, C1은 이제, 케이프, 아프리카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 서부권,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부권으로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곧바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수에즈를 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C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아프리카를 돌아서 간다 그러면은 인도양을 거쳐서 그냥 바로 희망봉으로 빠지는 루트로 가야 되니까 그게 C2로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C1 루트 기준으로 따지면 C1에서 다시 아, C 그, 음, 조금 어쨌든 C1, C2 표시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되니까 요것을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수에즈나 루트는 뭐 예를 들어서 C1 아니라 가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프리카 루트는 뭐 C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음, 루트를 따라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서 다시 지중해로 나와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코스인데 아마도 그 길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속도였다 그러면은 수에즈를 통과해서 지중해쯤 왔거나 아니면 수에즈 통과하는 부분쯤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미 북극 항로에서 출발한 배는 네덜란드에 도착을 해 있고, 남쪽으로 간 배는 아마 지중해권에 있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돌아간 배는 겨우 적도를 지날 정도? 가 되지 않을까. 적도를 못 지나고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막 보는 정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북극 항로의 메리트가 그만큼 많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남위도권 항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사실상 그 해상 운송을 한 역사는 그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해상 운송을 아주 그 영향력 있게 부산항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부산항에서 이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선적도 하고 이런 기준도 따지면 아마 50년의 역사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50년의 역사 동안에 그동안에 해왔던 그 과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수에즈 운하로 가거나 여기 희망봉을 건너가거나 유럽으로 가는 물류는 이미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운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 한국 해운 회사나 HMM 같은 한국 해운 회사나 뭐 옛날 한진은 그 외에 또는 다른 나라 해운사도 아, 서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 각 국가별로 해서 그런 거는 50년 역사 또는 더 다른 나라는 더 긴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정도의 역사가 이제 그 원래 남의도권, 그 적도권을 통과하는 루트 또는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해상 루트는 기존에 있는 거고, 근데 북극 항로는 이제 그 북극 항로로 이제 시작 또는 관심을 갖고 이제 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루트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북항로가 1년 내내 이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예를 들어서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해서 한 70년간, 2100년 동안 해서 70년간 북항로가 적극적으로 이용이 됐다. 그랬을 때에 대략 70년 후에 과연 그 북극 항로에 인접한 나라들의 어떤 그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단순히 그냥 북극 항로에서 물류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지역, 쉽게 말하면 북극 항로가 움직일 때의 그 지역적인 그 국가 환경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의 백야라는 거예요. 지역적인 특징이 백야. 무슨 얘기냐면 활동 시간이 엄청 긴 때를 기준으로 해서 북극 항로가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그 항로뿐만 아니라 그 항로라는 건 결국에는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수입 수출 물류인데 그 수입 수출 물류 중에서 해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류는 상당히 부피가 큰 편이고 부피가 크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도시를 건설할 정도의 물류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상당한 지역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겨울 기준, 공지 기준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연구도 좀 필요할 테고 왜냐하면 무조건 그런 걸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허술하게 만들면 다 날아가 버리고 썩어 버리고 뭐 이런 건데 그 시설을 적절하게 잘 만들면은 시설을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즌별로 사용하는 거고,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북극 항로가 열리는 그 시기에 이제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때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 중심 세계 지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극 항로와 기존 항로의 비교, 그다음에 북극 항로의 장점, 그리고 이제 고의도 지역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는 시점에서 낮 시간이 긴그 백야 현상에 의한 활동 시간의 그 증가, 이 활동 시간의 증가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 또는 뭐 자원 확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24시간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교대가 들어가가지고 아, 예를 들어 1시부터 12시까지는 1팀이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뭐 2팀이 일하고, 이런 식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 업무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야간 업무를 갖다가 할 때는 실제로 밤이 왔을 때 야간 업무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24시간 내내 낮이면
그러면은 그냥 뭐 2교대든 3교대, 3교대 12시간 일하는 건 무리니까 3교대로 해서 일한다. 그러면은 세 개의 팀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뭐한 3, 4개월이다 그러면 3, 4개월 동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이제 철수하는 거죠.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건 24시간 내내 일한다는 거, 그 지역에서 뭘 하든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이 바로 그 북한로에 인접한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은 어쨌든 러시아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러시아와 잘 지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북극 항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캐나다 북부권은 북극 항로가 열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지만 왜냐하면 그 리아스식이 너무 심하니까. 하지만 그 러시아 북부권은 북극 항로가 열리기가 좀 쉽다. 아마는 수심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셀빙선을 타고서 모험을 이렇게 꾸고 하기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은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관련해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